네, 오늘은 이제 전일 시장에서 움직인 특징주들과 함께 오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두 분과 종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펠리줄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풍산이라는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연, 구리 등의 비철금속 가격이 신고가 행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던데 그로 인해서 전일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도 풍산의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차장님. 네, 그러니까 최근에 경기 민감주로 좀 이렇게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비철금속 관련해가지고 구리라든가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최고치를 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리 가격이 지금 2년 만에 최고치를 좀 달성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수 있겠죠.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구리 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나. 근데 실제 글로벌 경기가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특히 이제 구리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가 바로 이제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이제 산업 생산이라든가 소비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또 중국의 굴삭기 데이터 보시면 정말 엄청날 정도로 매월 그냥 한 5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인프라 투자가 좀 잘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거기에 쓰인 이제 구리가 당연히 이제 많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좀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원자재 가격의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달러와 가치잖아요. 근데 달러가 최근에 또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원자재 시장이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원유 가격이 항상 이제 이럴 때 움직였는데 달라진 건 이제 원유는 그렇게 움직이질 않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는 이제 장기적으로 어쨌든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구리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점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같이 전장화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전자 부품들 보면 대부분 구리를 또 많이 쓰기 때문에 구리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 구리 광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파업을 한다던가 이 차질을 많이 빚은 상태다 보니까 공급마저도 지금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까지 지금 감소하면서 굉장히 좋은 지금 흐름을 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인 풍산의 주가도 좋은 모습이고 이 풍산이 사실 이제 구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미국이나 중동 쪽에 또 탄약 수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탄약 수출이 코로나19 이후로 저도 정확하게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총기 구매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총기 구매가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탄약 수출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산 쪽도 좀 실적이 되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새로운 뉴스들은 사실 아닙니다. 몇 달 전부터도 구리도 좋았고 탄약 수출 잘 된다고 하는데도 주가 되게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드디어 반응을 하는 이유가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어버려서 이제 이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서 드디어 상승이 시작됐고 이런 분위기면 충분히 한 3만 원까지 지금 시장 흐름상 민감 섹터가 워낙 좋으니까 한 3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좀 비중 확대 또 계속해서 한 3만 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풍산이 조금씩 잘 가는 줄 몰랐습니다. 좀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던 종목인데 다시금 또 부각을 받고 있고요. 풍산의 주가 일단은 3만 원까지의 상승 흐름 조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밥켓입니다. 두산그룹과 얘기를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두산그룹 내에서 이제 두산밥켓이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두산밥켓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요즘 저희가 몸으로 못 느끼지만 이 건설기계 관련된 부품 쪽 이쪽도 핫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제도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두산밥켓 오늘 준비하신 거죠? 맞아요. 네, 다 그래서 대표님 드렸어요. 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예. 그래서 보다 보니까 두산 인프라코어도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GS건설도 컨소시엄 구성에서 참여한다고 인수전에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지금 이 부분에서 참여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다들 좀 뛰어들고 있는 그래서 현대건설 기계 쪽과 함께 분위기를 좀 몰아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산그룹 쪽에 어느 정도 이제 자구안들이 이제 거의 정상화되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쪽의 기업들도 실적의 변화 가능성들이 이제 실적만 보고 대응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지금 뭐 미국 대선 관련돼서 누가 당선되느냐라고 하더라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되든 간에 SOC 투자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가장 코로나19 이후에 어느 정도 경제의 궤도나 어떤 앞으로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죠. 이런 쪽을 많이 봤었을 때 똑같이 그런 쪽으로 글로벌 국가들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떨어진 실업률을 가장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쪽은 SOC 투자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토목하게 되면은 학을 띄고 있는 정부가 좀 문제죠. 근데 이쪽에 대한 변화는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내년부터는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올해 두산밥켓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실적은 부진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 배당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실적 정상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배당을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좀 긴 시각 쪽에서 월봉을 잠깐 봤었을 때 네. 일단 지금 큰 변화 없는데도 일단 중기 저항권에 바싹 들어와서 어떤 좀 추세에 대한 저항 쪽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지금 이러한 상황 쪽에서 거래가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변화에 대한 흐름들을 생각한다라고 되면 31,000원대 저항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만약에 반대로 이 저항권을 안착해서 위쪽에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탄력이 더 붙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밥켓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HLB입니다. 표적 항암제 리보세나립이 위암 말기 환자 대상 치료 목적에 사용이 가능해졌다라는 소식이 전일 또 주가 상승에 동력이 됐습니다. 위암 말기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이제 허가받은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전일 뭐 HLB 관련 종목들이 다 좀 세긴 하더라고요. 예, 일단 이제 좋은 뉴스는 맞죠. 네. 이제 그 치료 목적 이제 사용 승인을 좀 받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임상이 아직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워낙 이제 위급한 환자 이제 생명이 좀 위태로운 그런 이제 위암 말기 환자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식약처의 승인 하에 바로 이제 투여를 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그런 좋은 좀 제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얼마만큼 뭐 그 시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뭐 위암 환자분들도 또 워낙 많으시지만 이거는 이제 생명이 굉장히 위독한 분들한테만 딱 그 선택돼서 투여할 수가 있다 보니까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HLB 뭐 주가에 좀 단기 모멘텀은 되겠지만 이게 뭐 트리거가 돼가지고 주가가 뭐 엄청나게 또 계속 가고 그러긴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 HLB가 하고 있는 뭐 사실 간암, 뭐 대장암 여러 가지 적응증에 대해서 리보세라닙 지금 계속해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 이제 얼마 전에 열렸던 그 유럽 종양학회에서 굉장히 뭐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뭐 효능이 입증됐다는 이제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기대감은 아직은 좀 남아 있다. 그래서 HLB 요즘에 그 워낙 뭐 헬릭 스미스도 그렇고 투자들의 신뢰를 지금 바이오 회사들이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이 옵티머스 펀드라든가 뭐 그때 헬릭 스미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고위험 상품에 좀 투자를 했는데 저도 뭐 많은 주주분들이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 신약 개발해도 지금 돈이 모자랄 상황인데 그래서 뭐 유증까지 하잖아요. 뭐 네. 전환사채 그런 상황에서 왜 이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지 뭐 저도 마찬가지고 네.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고 진양곤 회장의 좀 발언도 저도 좀 솔직히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옵티머스 펀드에 지금 300억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저금리 기조의 수익성을 고려해서 그 판단 때문에 일부 좀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게 그 이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왜 수익성을 따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건 왜냐하면 네. 지금 조 단위가 들어가는 이 엄청난 그 임상 비용을 대기도 사실 모자라거든요. 물론 HLB는 돈이 좀 있어요. 제가 재무제표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3천억이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회사 재무 구조는 단단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상자 그런 것도 아니고 저번에 무상자 할 정도로 재무는 탄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이제 그 뭐 대주주의 뭐 어떤 뭐 판단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 외적인 부분에서 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기업은 결국 인정받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좀 반면교사 삼아서 뭐 다른 바이오 기업들 좋은 기업들도 물론 많이 있는데 제발 이제 이런 좀
그 신약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본업과 관계없는 쪽에 좀 투자는 좀 자제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주주분들이 사실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네. 뭐, 그러니까 주주분들의 그 피 같은 돈을 뭐 그런 금융상품에 투자하라고 뭐 기업에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신약 개발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다는 좀 발언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HLB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논문 데이터도 아직까지는 잘 나오고 기대감은 있으니까 좀 보유하시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바이오라는 게 우리 예측과는 항상 또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9만 원이 깨지면 꼭 손절매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저점을 깰 때는 과감하게 손절매를 하시고 지지한다라면 조금 더 갖고 가시면서,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한 10만 원 후반까지는 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까지는 조금 더 한번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하기에는 어때요? 저는 바이오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네. 주도 섹터에서 이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보다는 지금 다른 섹터 쪽으로 일단은 연말까지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에 대한 저희가 투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는 오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매출액은 6조 8,18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652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11%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에 드디어 이제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대표님. 네, 앵커님 이번에 TV 바꾸셨나요? 저는 안 바꿨어요. 네. 근데 주변에 바꾸는 분들 몇몇 보기는 했어요. 그렇죠. 네. 많이 요즘 또 그게 추세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 이번에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홈 이코노미라고 그러죠. 집에 투자를 하는 현상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뭐 TV 교체 수요, 뭐 모니터, 노트북 이런 쪽에 대해서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패널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패널 가격이 올라가는 게 32인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약간 대중적인 쪽에서 뭐 안방에 TV 하나 더 놓자 이런 분위기 쪽에서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당연히 패널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보면서 좀 빠르게 흑자 전환했다라고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분기 실적의 변동성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였던 부분을 보게 되면 뭐 흑자 전환 한 분기 했다고 또 바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안정성은 좀 떨어지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LCD 쪽이 좋아져서, LCD 관련된 패널이 좋아져서 실적이 호조가 됐다는 쪽을 막상 LG 디스플레이가 웃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야심차게 기획하고 있는 이제 OLED 쪽이 네. 얼만큼 수율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전망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만 가지고 LG 디스플레이를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도 실적 발표를 대기하면서 거의 어떤 수렴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조금 더 길게 봤었을 때 월봉상이나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16,500원부터 18,500원이 일단 중기 저항권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 단계 레벨업 돼서 18,500원대 부분까지 들어온다. 실적 발표와 함께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일단 팔고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 쪽에서 중기 저항을 한참 올라오는 부분들을 한번 이용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네요, LG 디스플레이는? 아직까진 그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의 연속성이 또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LG 생활건강입니다. 역시나 오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예상치 보시면요, 매출액이 1조 9,562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3,242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4%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LG 생활건강은 화장품 업종 내에서 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업체들 대비해서는 또 우월한 실적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차장님. 예, 원래 이제 아모레랑 많이 비교들을 하시는데, 네. 아모레는 사실 전략을 좀 저는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니스프리가 결국 실패를 해버렸거든요, 중국에서. 네.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이제 이 설화수라든가 후라든가 하는 이제 그런 브랜드들은 잘 나갑니다. 고가 브랜드는 굉장히 잘 나가는데, 문제는 뭐 LG생활건강 이제 그런 이제 저가 브랜드보다는 고가 브랜드 쪽에 좀 계속 집중을 하면서 중국에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근데 아모레 같은 경우는 이니스프리를 이제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이제 출사표를 던져서 성공을 하는 듯 보였는데, 중국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시장 그냥 같이 뛰어든 거죠. 그래서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아모레는 이제 무한 경쟁이 펼쳐졌고, 결국 이제 이니스프리가 꺾이면서 좀 어려워졌는데, LG생활건강은 이제 그런 면에서 차별화되면서 계속 주가도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고, 또 화장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용품 쪽도
워낙 또 잘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캐시카우 이제 기반이 되면서 계속 성장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이제 광군제 소비 시즌 이제 시작이 되는데 뭐 계속 11월 초까지는 모멘텀이 살아 있으니까 화장품 회사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생활건강, 코스맥스 이 두 개가 탑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으로는 좀 모멘텀들이 살아 있으니까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160만 원 조금 저항은 있지만 그 레벨은 뭐 저는 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계속 이 기업 같은 경우 너무 단타하지 마시고 계속 좀 성장을 한다라면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투자하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LG생활건강을 단기적으로 단타하시는 분들이 네. 많을까 네. 싶습니다. 일단 좀 긴 시각으로 편안하게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과 이제 전일 특징주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주 김민수 대표님 종목으로 만나볼게요. 네, 일단 네. 오늘은 좀 내년 상반기까지 생각을 하고 봐야 될 종목 한 종목 농업 관련 쪽입니다. 네. 이번에 농업으로 휙 날랐습니다. 네. 그래서 대동공업이라고 하는 트랙터 관련된 농기계 관련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쪽 일단 다 아시다시피 농번기가 상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는 실적이 좀 위축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때 모멘텀 없을 때 좀 담아보자라는 시각인데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앙골라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이어지면서 수출을 많이 해서 실적이 좋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 다음에는 실적이 별로겠지라고 해서 봤는데 실적이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더 살짝 좋아집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이유가 수출이 많이 증가됩니다. 한 2분기 같은 경우도 25% 이상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또 왜 그런가 봤더니 이쪽에서 어떤 탄소 배기가스 규제 이쪽에 대해서 적합한 쪽을 개발을 해서 이쪽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이 오히려 더 부각을 받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농촌 인구 고령화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글로벌 전반적인 대세입니다. 그런 쪽이다 보니까 계속 두 자릿수대로 성장하고 있는 쪽이 농기계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은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안정권 쪽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계속 우상향 시도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항권 하나가 7,100원대 뭐 지금 가격대 부분이 저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안착할 모멘텀이 더 충분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전후에서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사서 모으는 전략들이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내년 상반기에는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지난 고점대 넘는 9,000원대를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네. 6,3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내년 시장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관점에서 오늘 대동공업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9,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 펠리즈 투자일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